현재 전기차 산업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업은 단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혁신을 가져왔으며 최근 $600의 주가를 돌파한 적이 있는 테슬라로 인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빌 게이츠를 제친 세계 2위 부자에 오르기까지 했죠. 그런데 이런 테슬라마저 9월까지만 해도 시장 참여자들의 큰 실망을 받으며 주가 폭락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00만 마일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등 각종 게임 체인저를 언급하며 기대를 모았던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쳤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이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혼자서는 전기차 배터리를 감당할 수 없으니 다른 배터리 회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국의 LG화학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니나 다를까 요즘 전해지고 있는 소식을 보면 LG화학은 세계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내년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모델 Y에 들어가는 배터리 전량을 LG에 수주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저가형 모델인 모델 3에는 중국 CATL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었지만 배터리의 가격 자체가 점점 저렴해지고 있고 테슬라가 고급 차량을 지속적으로 내놓음에 따라 중국 CATL은 테슬라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한때 전기차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일본 파나소닉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한 것은 모두가 잊어버릴 만큼 당연해진 상황이기에 사실상 한중일의 3강 구도로 펼쳐지던 배터리 전쟁은 한국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경쟁자인 중국과 일본을 더욱 허망하게 만드는 한국 기업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한 기업은 지난 2018년 아르헨티나의 한 소금 호수를 통째로 매입하였습니다. 이 호수에는 어떤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수많은 언론들은 아무리 이게 미래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3천억 원의 돈을 들여 구매하는 것은 역대급 돈 낭비가 될 것이라는 비판 일색이었죠. 그런데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화학 성분은 기존에 추산했던 양인 220만 톤의 6배인 약 1350만 톤이 소금 호수에 녹아있다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 원료의 이름은 바로 리튬,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해내는 핵심 원재료이죠. 1350만 톤의 리튬으로는 약 4억 대의 전기차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호수를 매입한 한국의 기업 포스코는 단숨에 세계 리튬 매장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자국에서 리튬 광산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터리의 원료와 배터리 생산, 그리고 전기자동차까지 전기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을 모두 독점하여 세계 시장을 지배하겠다는 야욕 때문이었죠. 그래서 공산당에서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산업을 육성시킨 것인데 한국이 수년 전 발휘했던 선구안은 이러한 중국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포스코는 이번 리튬 원료 확보로 인해 앞으로의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스코는 리튬뿐만 아니라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고순도 니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철강 생산 공정 과정에서 쇳물 생산과 불순물 제거 기술의 노하우를 오랫동안 쌓아왔죠. 그리고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친환경 고순도 니켈 재련 공정에도 역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폐배터리에서 각종 원료를 추출하여 재사용하는 친환경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터리 양극재에서 방출된 리튬이온을 저장, 방출하며 전기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음극재의 핵심 원료인 흑연의 수급 생산에도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호주 등 다양한 흑연 광산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연간 1만 6천 톤의 인조 흑연 음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음극재 생산 공장을 경북 포항시에 착공하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소재 국산화를 이루겠다는 목표이죠. 테슬라가 한껏 기대를 불러 모았지만 실망감만 안겨다 주었던 전고체 전제 역시 포스코 케미칼에서 활발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여 2030년까지 연매출 23조 원을 달성하겠다 공언한 상태이죠.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힌덴버그 리서치, 이 회사는 올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불리던 니콜라이 전 CEO 트레버 밀턴의 사기 행각을 폭로한 업체입니다.
수소전기 플랫폼의 혁신을 부르겠다 공언했던 트레버 밀턴이 사실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자동차를 언덕 위에서 굴렸다는 사실을 폭로해냈죠. 그나마 니콜라의 구원투수라 불리던 GM마저 최근 니콜라의 지분 인수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제 니콜라는 사실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힌덴버그 리서치의 다음 먹잇감이 정해졌습니다. 바로 중국의 3위 전기자동차 기업 칸디이죠. 칸디는 2008년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서 지난달 말에만 전기자동차에 대한 비전을 통해 미국 투자자로부터 1억 6천만 달러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힌덴버그 리서치는 최근 발행된 보고서를 통해 칸디는 자신의 계열사를 통해서 가짜 판매 수익을 올렸다. 지난 1년 동안 55%의 매출이 칸디의 자회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 회사는 또다시 칸디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순환 판매 형태로 칸디는 실적 조작을 한 것이다 라는 폭로를 하였습니다. 이 폭로가 있은 지 이미 일주일이 지난 상태인데 칸디 측에서는 아무런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폭로는 시장에서 이미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은 중국 전기자동차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실망과 불신을 일으켰습니다. 11월 말 주가 55달러까지 갔던 중국의 1위 전기자동차 기업 니오 역시 지난 4일에는 43달러까지 주가가 떨어지며 20달러에 가까운 주가 폭락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는 또 다른 혁신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일 현대차에서 차세대 전기차의 혁신적인 전용 플랫폼을 세상에 공개하였습니다. 일렉트릭 글로벌 모듈러 플랫폼, 약자로 eGMP라고 불리는 플랫폼이 바로 그것인데요. 플랫폼의 중요성은 오늘날 모든 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의 유튜브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어플리케이션들 모두 자사가 가진 강력한 플랫폼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자동차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미국 자동차 시장을 휩쓸어버리며 순식간에 세계 자동차 기업 1위로 올랐던 기업이 있는데요. 자동차 공정 획일화,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던 포드이죠. 이전까지 자동차는 일부 부자들만 탈 수 있었습니다. 귀족들의 스포츠나 다름없었던 거죠. 하지만 포드에서는 자동차의 생산 공장 라인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자동차가 똑같이 공유하는 뼈대, 플랫폼을 하나로 설정하고 공장의 라인에서는 그것을 또 세분화하여 효율을 극대로 높인 것인데요. 이를 통해 자동차의 생산 비용은 혁신적인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에 따른 자동차 판매가의 하락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결국 일반 소비자들도 자동차를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현재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GM 등 네로라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테슬라의 독주를 막기 위해 전기자동차 플랫폼에 대한 자신들만의 모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2018년 9월 폭스바겐 그룹은 MEB라는 자사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공개하였고 2020년 3월 GM에서는 BEV3라는 3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세상에 공개하였습니다. 현대차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네로라는 글로벌 기업들이 플랫폼을 내놓은 것이죠. 하지만 가장 후발주자인 현대차가 제품을 내놓자 이 기업들은 애써 만들었던 자사의 제품을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무리 플랫폼의 선점 효과가 중요하다고 한들 시장 경제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죠. 성능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현재 전기차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빠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전기차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더 뛰어난 성능과 저렴한 가격, 월등한 효율의 제품이 나온다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 현재의 전기차 시장입니다. 현대차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 플랫폼 공개가 늦은 것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재빨리 제품을 공개하여 시장을 선점하려는 욕심을 부리는 동안 현대차는 4년의 기간 동안 오직 연구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차가 얻어낸 것은 압도적인 충전 시간인데요. 이 GMP는 800V의 고전압 충전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되었고 1회 완충으로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단 5분 만의 충전으로 111.1km를 주행할 수 있는 스펙입니다. 현재 내연기관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문제인 충전 시간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충을 하는 데에도 대략 23분의 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속 충전을 사용해도 1시간이 소요되는 테슬라보다 훨씬 경쟁력을 갖추게 된 상황이죠. V2L 시스템 또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1년여간 지속되면서 눈에 띄게 바뀌고 있는 문화생활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는 캠핑 장비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에 더불어 자동차에서는 SUV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딘가에 놀러가서 사람들과 부닥치는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의 감염 확률이 높다 보니 SUV를 몰고 다니며 SUV 안에서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차박족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전자장비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eGMP의 V2L 기술은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가 아무런 추가 장치 없이 외부에 220V를 비롯한 다양한 전원들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11월 초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이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얼마나 될까요? 무려 12%포인트 차이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지난 6일에서 9일 전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54%, 트럼프는 42%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체적인 외교 구도 역시 바이든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영국 정부입니다. 현재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영국 정부의 행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이 미국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측과 유대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전부터 각별한 친분을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이례적인 움직임이라는 평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영국 존슨 내각의 강요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낮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의 최측근이자 내각 실세인 도미닉 커밍스 총리 수석 보좌관도 강요들에게 은밀히 트럼프 행정부와 거리를 유지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지난달 비공개 여론조사와 컴퓨터 모델링 등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무려 70% 이상이라는 문서를 보고받은 것입니다. 보고 이후에도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현재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은 85% 이상으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영국 집권당인 보수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이제 트럼프를 단념하고 있다. 아직 대선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영국 총리실이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국 학녀들은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 당선될 경우 영국이 미국으로부터 냉대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서로를 자주 추켜 세우며 친밀한 관계를 과시해왔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존슨 내각으로 괜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움직여서 환심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 영국 외교관들은 자국 정부에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의 시나리오를 전달했습니다. 시나리오에는 바이든 후보가 영국보다 유럽연합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예측이 들어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친밀하고 유럽연합을 압박하고 있죠.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정반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과의 양자무역협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은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은 엄청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물론이고 바이든 후보의 측근들까지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미 영국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임명이 이력시되는 바이든 측근 인사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직위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중대한 자리입니다. 다만 바이든 후보 측은 트럼프 캠프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와 접촉해 비대선 외세 개입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주의를 당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더 철저하게 움직이네요. 한편 바이든 대선 후보 캠프의 맥키언 외교정책 고문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갈취해왔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다르게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죠. 그는 특히 한국을 콕 집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문화의 강국이며 미국에 있어서 최고의 동맹이자 훌륭한 파트너이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철수나 중대한 감축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동맹을 경시한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의 입장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한국 등 동맹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한미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맥키언 고문은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이던 시절 부통령실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최측근입니다. 현재 캠프에서도 중요한 입지에 있고 추후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외교 정책을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맥키언 고문은 주한미군과 관련해 완전한 철수가 없는 건 물론이고 중대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오늘날의 안보 상황을 보라 중대 감축을 검토한다는 건 매우 의문입니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취임하면 국제적 병력 태세 검토를 지시할 것이고 국내의 병력 태세의 어떤 조정도 검토 결과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관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는 얻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연합훈련이 양국군 연합준비태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맥키언 고문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이나 아시아 모두에서 동맹을 대한 방식은 폭력단의 갈취행위와 동일하다. 조약과 오래 공유한 역사로 묶인 파트너십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한편 미국 현지에서는 대선 이후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이와 관련한 미국인들의 두려움을 전하며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전쟁처럼 될 것이다.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자들 모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결과에 불복해 총격전 등 국내 테러를 벌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상대방 진영도 반격에 나서면서 미국이 내전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퍼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대선 이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구구단체와 연계돼 내전을 모의한 혐의로 남성 13명을 체포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이들 중 최소 6명은 미시간 주지사 납치 음모를 꾸몄습니다. 미시간 주지사는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습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백인 우월주의 극단주의자들을 미국 내 테러 세력 중 미국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테러 세력으로 꼽았습니다. 지난 6일 발표한 미국 위협평가 보고서의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위협 항목에서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광적으로 지지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것 역시 위험한 신호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우월주의자 폭력의 몸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가능성도 문제입니다. 여러모로 곤란한 대선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